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우아하고 사리 분별이 바르고 세상사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신체는 퇴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에게 풍기는 매력은 사려 깊은 말과 행동으로 귀티가 흐르는 우아한 품위가 느껴진다. 50 이후는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서서히 옛날의 활기를 잃어가며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새로운 지혜와 통찰의 시기가 도래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체는 마치 겨울나무처럼 느리고 고요해진다. 몸의 움직임은 더디고 생각의 흐름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학습과 지적 탐구로부터 멀어지곤 한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찰하는 이들은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한다. 사람들은 종종 모여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자신을 지켜 세우지만 현재의 학습은 등한시한다. 이는 마치 오래된 과거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런 태도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인물들조차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과의 단절로 인해 꼰대 취급을 받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인간이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50 이후의 시기는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점점 벗어나 삶의 깊은 만족과 포용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 인생은 깊은 지혜로 결실을 맺는 시간이며 후세의 길이 남을 지혜와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오랜 경험에 의하여 새로운 창의력과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명과 작품들은 종종 노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50 이후의 삶이 새로운 창조의 기회임을 보여준다. 나이 들어 공부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소통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소통이 부재하면 시대에 뒤처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된다. 눈과 귀의 신체적인 능력은 점차 쇠퇴하지만 정신적인 창의력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더욱 향상될 수 있다. 90세를 넘어 100세가 되어도 창의력과 열정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다. 그 비결은 공부이다. 지속적인 배움은 노년을 귀티나게 만드는 핵심이며, 이는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고 시대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부를 통해 50 이후의 삶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모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동안 공부에서는 손을 놓았던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책, 거인의 노트를 소개한다. 거인의 노트는 국내 1호 기록학자의 첫 책으로 지난 25년간 기록 분야에 매진하며 깨달은 기록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전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한계에 부딪힌다. 아직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지만 더 이상 어떻게 성과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는 아이를 키우며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렸거나 노년에 접어들어 은퇴를 하고 더 이상의 성장을 포기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 한계를 넘어서길 포기한 채 그저 살던 대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인생의 변화를 꾀할 것인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는 인생에서 한 번쯤 최선을 다해 성장하고 성공과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기록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삶의 무기가 된다고 말한다. 문제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고민은 쉽게 풀린다. 기록은 한계에 부딪힌 당신이 벽을 넘어서기 위해 행하는 첫걸음이다. 이 책을 통해 내 안에 잠든 성장 가능성을 깨워줄 최고의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삶이 공허한 이유. 여기에 주부가 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배우자를 배웅하고 나니 오전 시간이 지났다. 부엌은 난장판에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작은 접시 하나가 떨어져 깨졌다.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진다. 그 눈물이 뭘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서러움이 복받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까닭은 가치 상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생산 행위를 하는데도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가치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꼭 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집안일처럼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훅 가버린다. 직장에서도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잡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나날이 지속되면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인가 같은 불안이 쌓인다. 이 불안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루 종일 분주하지만 무엇을 위해 분주한 것인지 모르겠는가? 매일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않는 것 같은가? 일상을 정돈하고 자신만의 일상 시스템 만들기. 이럴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일상을 정돈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자신만의 일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나 조직에만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다. 삶을 체계적으로 잘 정돈하는 시스템은 일상에 큰 자유를 선사한다. 내가 사용하는 3가지 일상정돈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공간을 구분하라. 책을 좀 읽으려는데 쌓인 설거지거리와 빨랫감이 보이면 그런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독서는 뒷전이 된다. 그래서 나는 공간 나누기를 추천한다. 만약 공간이 좁다면 책상만 나누어도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책상을 공부하는 곳으로 쓰고 식탁은 공부 외 다른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
집 거실에 작은 책상을 마련해서 글쓰기나 영화 보기 등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다. 두 번째,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라.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하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세탁기도 돌린다. 요컨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중심에 두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집안일이나 잡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벌떡 습관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 남짓이다. 십수년을 번역가로 일한 김명남 작가는 자신이 개발한 KMN 작업법을 통해 40분 집중해서 일하고 20분 휴식하라고 제안한다. 각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45분 공부하고 15분 쉬는 것을 완전히 몸에 익혀 실천하고 있다. 몇 분이 되었든 휴식 시간을 활용해 집안일을 처리한다. 그런데 집안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처음 계획했던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때는 좀 더 단호해져야 한다. 설거지를 하다가 미처 헹구지 못했더라도 휴식 시간이 끝나면 중지하고 원래 일로 돌아와야 한다. 집안일을 하는 게 어떻게 휴식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휴식 시간은 몸을 쉬는 시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세 번째,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을 계속 생각하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일에 대한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언정 나중에 중심으로 돌아오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렇게 하면 잡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훨씬 줄일 수 있다. 나는 오늘 오전에 강의를 하고 글을 2쪽 정도 써야 했다. 이것만으로도 꽤 바빴지만 두 일을 하는 사이사이에 분리수거를 하고 점심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했다. 그리고 업무 메일도 확인했다. 그냥 보기엔 분주한 오전이지만 내 안에서는 잘 정돈된 일상이다. 또한 자투리 시간에 하는 집안일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에도 좋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면 어떤 일이든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설거지하다가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경험을 기록하라.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꿈은 없는데 진로를 정해야 하는 학생들, 취업이 막막한 대학생, 아이를 낳은 뒤에 재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인 여성,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직장인.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일이 잘 안 풀리면 과거의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최대의 착각이다. 아들러 심리학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트 아들러의 목적론에 따르면 현재의 모습은 스스로의 선택이며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내 모습을 탓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책의 주인공인 청년은 과거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집에만 틀어박히게 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철학자가 말하는 목적론에 따르면 그 친구는 밖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집에서만 머물 핑계를 과거 아버지의 폭력에서 찾은 것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려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신의 목적이 된다. 그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목적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과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우리는 기억을 왜곡 편집한다. 어떤 부분은 과장되게 기억하기도 한다. 이 경험이 누적되어 무의식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무의식은 왜곡 편집된 기억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부정적인 무의식이 쌓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점검해 봐야 한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식과 기억이다. 물론 어릴 때의 경험이 나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다만 어릴 때 각인된 무의식을 새롭게 형성해 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신의 성장 과정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나에게 나쁜 무의식을 형성했을 만한 경험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기록하기를 권한다. 둘째로 자기 이해와 자기 분석이다. 현재까지의 경험 가운데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들과 더불어 그 경험들 때문에 내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을지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평상시 의식하지 않고 있었지만 내 성장을 방해하는 무의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의 과정이다. 여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할 일은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무의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경험으로 주입된 것이다.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권리는 바로 나에게 있다.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선언하고 생각함으로써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는 무의식을 청사진처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고민된다면 생각을 기록하라. 당신은 어떤 하나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한 적이 있는가? 고민이 있을 때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고민한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고민을 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고 그러다 다시 고민을 하고 사람들은 나 하루 종일 고민만 했어라고 말하지만 실은 줄곧 같은 생각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할 때 그 시간을 자세히 뜯어보면 30초 고민하다가 끊기고 15초 고민하다 끊기고 3초 고민하다 끊기고 다시 20초 고민하다 끊기는 시기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미지가
머릿속 세계에 복합적으로 삽입된다.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뒤섞이면서 이 고민이 애초에 왜 시작되었는지, 원인과 결과와 감정이 뒤죽박죽되어 점점 알 수 없어지는 수렁에 빠진다. 이렇다 보니 해결책을 떠올리기란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제는 고민에 관련된 생각만을 뽑아 분류하고 기록하자.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집중해서 기록하면 30분 만에 풀리기도 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키워드로 기록하라. 처음부터 지식과 지혜를 메모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메모하기로 마음먹은 것들은 대체로 단편적인 정보일 테지만 기록 방법에 따라 정보의 수준에서 지식의 수준으로, 그리고 지혜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간단하다. 공부를 기록해야 한다. 공부 기록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보았다. 학창 시절에 필기를 하고 강의를 들으며 메모하고 책을 읽고 나서 독서 노트를 써봤다면 당신은 공부를 기록한 것이다. 지식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책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 기록을 책 기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 책을 빨리 읽고 내용을 쉽게 이해하며 잘 기억하길 바란다. 젊은 시절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고 지금도 수십 권씩 책을 읽는 내 경험상 빨리 읽고 잘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에 직접 표시하면서 읽는 것이다. 나는 책을 읽을 때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서너 단어의 밑줄을 긋는다. 책 모서리에 핵심 키워드를 적어두기도 한다. 그렇지만 꼭 자를 대고 반듯하게 줄을 치거나 색색의 펜으로 예쁘고 완벽하게 메모할 필요는 없다. 기록을 잘한다는 건 예쁘고 보기 좋게 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그만이다. 내가 한 메모인데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메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화하면서 메모했다면 아무리 엉망으로 써놓아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읽을 때도 낙서하든 메모하기를 권한다. 이때 연필을 사용하는 게 좋다. 밑줄, 동그라미, 체크 표시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백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을 수도 있다. 여백이 모자랄 때는 포스트잇을 붙이면 된다. 포스트잇이 잔뜩 붙은 책이 늘어갈 때마다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메모 글쓰기를 하라. 글쓰기는 기록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무엇인가를 적는 것이 기록이니 당연하다. 즉, 기록의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 글쓰기를 연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록의 원리를 활용한 글쓰기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하나, 누적하라. 무엇을 누적해야 할까? 첫째로, 내면의 생각이다. 내면의 생각은 스스로 꺼내어 메모하지 않으면 속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다.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기록형 인간이 글쓰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둘째로, 느낌이다. 기운이나 감정을 통칭하는데 일상을 살아가거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느낌은 굉장히 소중하다. 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평상시에 가지는 느낌들도 아주 자세히 메모해 놓는다. 셋째로, 지식과 지혜도 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담겨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강의를 듣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좋겠네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누적해 보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글을 잘 쓰기 위한 출발점은 생각과 느낌, 지식과 지혜의 누적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누적해야 할까? 내가 권하는 건 하루에 최소한 노트 4쪽 이상의 메모를 하라는 것이다. 메모를 하다 보면 평이하게만 보였던 내 삶에 생각보다 쓸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둘, 분류하고 연결하라. 하루에 4쪽씩 메모한다면 사흘만 지나도 12쪽의 메모가 쌓인다. 당신은 이미 많은 기록을 생산해낸 것이다. 기록이 쌓이면 그 다음은 이 기록을 어떻게 잘 나눠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분류하라고 말하면 고도의 분류 방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방식 중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에 골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분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작업이다. 분산돼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묶어주는 걸 통칭해서 분류라고 말한다. 이를 글쓰기에 적용해보자. 먼저 메모한 것을 뒤적거리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다. 3일 지난 메모를 다시 뒤적이다가 아, 맞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하며 빙긋이 미소 짓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즐겁다. 메모한 것을 자주 들여다보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되면서 새로운 연결 지점이 생기기도 한다. 이번에 내가 메모한 것과 관련해서 글을 한번 써봐야겠는걸. 이 에피소드와 저 지식을 연관 지을 수 있겠어. 연결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셋, 드러내라. 기록형 인간은 기록 몇 가지를 가지고 사실이나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데 능하다. 나는 이것을 드러내기 글쓰기라고 부른다. 먼저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자신이 메모한 것들을 분류해서 서사가 만들어지도록 얼개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메모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써내려간다. 누적과 분류가 잘 이루어졌다면 저절로 써진다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글이 풀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스스로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야 라는 선입견을 가진 경우도 많다. 글이란 건 아주 잘 쓴 것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이제 생각을 바꾸자. 글은 매끄럽고 유려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자. 글은 얼마든지 다시 고칠 수 있다. 처음에는 미완성으로 쓰고
잘 고치면 된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글쓰기를 매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노트에 손으로 써도 좋고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다. 개인적으로는 손으로 쓰는 노트를 사용하면 펜이나 만년필의 촉감이 느껴져 글 쓰는 것이 더 행복한 일로 다가오곤 했다. 신기루가 아닌 진짜 삶에 집중하라.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보통 우리는 비어있는 내면에 미디어 속 신기루를 주입하면서 살아간다. 나도 드라마를 즐겨보지만 미디어에 비치는 허상을 늘 경계하고자 노력한다. 미디어 속의 화려한 삶을 보고 있자면 그 신기루가 마치 손에 닿을 듯하다. 그 모습을 현실의 나와 비교하다가 결국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며 체념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된다. 당신은 신기루 속에서 살고 싶은가? 미디어와 SNS에 현혹되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은가?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일상을 기록하라. 기록을 통해 일상을 정돈하고 삶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가길 바란다. 일상의 사소한 것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상을 기록하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일에도 의미가 부여된다.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폄하하던 일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우아하고 사리분별이 바르고 세상사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신체는 퇴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에게 풍기는 매력은 사려 깊은 말과 행동으로 귀티가 흐르는 우아한 품위가 느껴진다. 50 이후는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서서히 옛날의 활기를 잃어가며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새로운 지혜와 통찰의 시기가 도래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체는 마치 겨울나무처럼 느리고 고요해진다. 몸의 움직임은 더디고 생각의 흐름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학습과 지적 탐구로부터 멀어지곤 한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찰하는 이들은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한다. 사람들은 종종 모여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자신을 지켜 세우지만 현재의 학습은 등한시한다. 이는 마치 오래된 과거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런 태도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인물들조차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결국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과의 단절로 인해 꼰대 취급을 받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인간이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50 이후의 시기는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점점 벗어나 삶의 깊은 만족과 포용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 인생은 깊은 지혜로 결실을 맺는 시간이며 후세의 길이 남을 지혜와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오랜 경험에 의하여 새로운 창의력과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명과 작품들은 종종 노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50 이후의 삶이 새로운 창조의 기회임을 보여준다. 나이 들어 공부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소통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소통이 부재하면 시대에 뒤처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된다. 눈과 귀의 신체적인 능력은 점차 쇠퇴하지만 정신적인 창의력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더욱 향상될 수 있다. 90세를 넘어 100세가 되어도 창의력과 열정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다. 그 비결은 공부이다. 지속적인 배움은 노년을 귀티나게 만드는 핵심이며 이는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고 시대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부를 통해 50 이후의 삶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모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동안 공부에서는 손을 놓았던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책, 거인의 노트를 소개한다. 거인의 노트는 국내 1호 기록학자의 첫 책으로 지난 25년간 기록 분야에 매진하며 깨달은 기록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전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한계에 부딪힌다. 아직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지만 더 이상 어떻게 성과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는 아이를 키우며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렸거나 노년에 접어들어 은퇴를 하고 더 이상의 성장을 포기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 한계를 넘어서길 포기한 채 그저 살던 대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인생의 변화를 꾀할 것인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는 인생에서 한 번쯤 최선을 다해 성장하고 성공과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기록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삶의 무기가 된다고 말한다. 문제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고민은 쉽게 풀린다. 기록은 한계에 부딪힌 당신이 벽을 넘어서기 위해 행하는 첫걸음이다. 이 책을 통해 내 안에 잠든 성장 가능성을 깨워줄 최고의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삶이 공허한 이유. 여기 주부가 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배우자를 배웅하고 나니 오전 시간이 지났다. 부엌은 난장판에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작은 접시 하나가 떨어져 깨졌다.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진다. 그 눈물이 뭘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서러움이 복받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까닭은 가치 상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생산 행위를 하는데도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가치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꼭 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집안일처럼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훅 가버린다. 직장에서도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잡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나날이 지속되면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인가 같은 불안이 쌓인다. 이 불안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루 종일 분주하지만 무엇을 위해 분주한 것인지 모르겠는가? 매일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않는 것 같은가? 일상을 정돈하고 자신만의 일상 시스템 만들기. 이럴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일상을 정돈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자신만의 일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나 조직에만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다. 삶을 체계적으로 잘 정돈하는 시스템은 일상에 큰 자유를 선사한다. 내가 사용하는 3가지 일상정돈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공간을 구분하라. 책을 좀 읽으려는데 쌓인 설거지거리와 빨랫감이 보이면 그런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독서는 뒷전이 된다. 그래서 나는 공간 나누기를 추천한다. 만약 공간이 좁다면 책상만 나누어도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책상을 공부하는 곳으로 쓰고 식탁은 공부 외 다른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 집 거실에 작은 책상을 마련해서 글쓰기나 영화 보기 등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다. 두 번째,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라.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하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세탁기도 돌린다. 요컨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중심에 두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집안일이나 잡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벌떡 습관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 남짓이다. 10수년을 번역가로 일한 김명남 작가는 자신이 개발한 KMN 작업법을 통해 40분 집중해서 일하고 20분 휴식하라고 제안한다. 각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45분 공부하고 15분 쉬는 것을 완전히 몸에 익혀 실천하고 있다. 몇 분이 되었든 휴식 시간을 활용해 집안일을 처리한다. 그런데 집안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처음 계획했던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때는 좀 더 단호해져야 한다. 설거지를 하다가 미처 헹구지 못했더라도 휴식 시간이 끝나면 중지하고 원래 일로 돌아와야 한다. 집안일을 하는 게 어떻게 휴식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휴식 시간은 몸을 쉬는 시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세 번째,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을 계속 생각하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일에 대한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언정 나중에 중심으로 돌아오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렇게 하면 잡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훨씬 줄일 수 있다. 나는 오늘 오전에 강의를 하고 글을 2쪽 정도 써야 했다. 이것만으로도 꽤 바빴지만 두 일을 하는 사이사이에 분리수거를 하고 점심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했다. 그리고 업무 메일도 확인했다. 그냥 보기엔 분주한 오전이지만 내 안에서는 잘 정돈된 일상이다. 또한 자투리 시간에 하는 집안일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에도 좋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면 어떤 일이든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설거지하다가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경험을 기록하라.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꿈은 없는데 진로를 정해야 하는 학생들, 취업이 막막한 대학생, 아이를 낳은 뒤에 재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인 여성,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직장인.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일이 잘 안 풀리면 과거의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최대의 착각이다. 아들러 심리학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트 아들러의 목적론에 따르면 현재의 모습은 스스로의 선택이며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내 모습을 탓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책의 주인공인 청년은 과거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집에만 틀어박히게 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철학자가 말하는 목적론에 따르면 그 친구는 밖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집에서만 머물 핑계를 과거 아버지의 폭력에서 찾은 것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려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신의 목적이 된다. 그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목적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과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우리는 기억을 왜곡 편집한다. 어떤 부분은 과장되게 기억하기도 한다. 이 경험이 누적되어 무의식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무의식은 왜곡 편집된 기억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부정적인 무의식이 쌓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점검해 봐야 한다.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식과 기억이다. 물론 어릴 때의 경험이 나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다만 어릴 때 각인된 무의식을 새롭게 형성해 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신의 성장 과정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나에게 나쁜 무의식을 형성했을 만한 경험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기록하기를 권한다. 둘째로, 자기 이해와 자기 분석이다. 현재까지의 경험 가운데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들과 더불어 그 경험들 때문에 내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을지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평상시 의식하지 않고 있었지만 내 성장을 방해하는 무의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의 과정이다. 여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할 일은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무의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경험으로 주입된 것이다.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권리는 바로 나에게 있다.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선언하고 생각함으로써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는 무의식을 청사진처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고민된다면 생각을 기록하라. 당신은 어떤 하나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한 적이 있는가? 고민이 있을 때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고민한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고민을 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고 그러다 다시 고민을 하고 사람들은 나 하루 종일 고민만 했어라고 말하지만 실은 줄곧 같은 생각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할 때 그 시간을 자세히 뜯어보면 30초 고민하다가 끊기고 15초 고민하다 끊기고 3초 고민하다 끊기고 다시 20초 고민하다 끊기는 시기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미지가 머릿속 세계에 복합적으로 삽입된다.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뒤섞이면서 이 고민이 애초에 왜 시작되었는지 원인과 결과와 감정이 뒤죽박죽되어 점점 알 수 없어지는 수렁에 빠진다. 이렇다 보니 해결책을 떠올리기란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제는 고민에 관련된 생각만을 뽑아 분류하고 기록하자.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집중해서 기록하면 30분 만에 풀리기도 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키워드로 기록하라. 처음부터 지식과 지혜를 메모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메모하기로 마음먹은 것들은 대체로 단편적인 정보일 테지만 기록 방법에 따라 정보의 수준에서 지식의 수준으로 그리고 지혜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간단하다. 공부를 기록해야 한다. 공부 기록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보았다. 학창 시절에 필기를 하고 강의를 들으며 메모하고 책을 읽고 나서 독서 노트를 써봤다면 당신은 공부를 기록한 것이다. 지식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책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 기록을 책 기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 책을 빨리 읽고 내용을 쉽게 이해하며 잘 기억하길 바란다. 젊은 시절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고 지금도 수십 권씩 책을 읽는 내 경험상
빨리 읽고 잘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에 직접 표시하면서 읽는 것이다. 나는 책을 읽을 때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서너 단어의 밑줄을 긋는다. 책 모서리에 핵심 키워드를 적어두기도 한다. 그렇지만 꼭 자를 대고 반듯하게 줄을 치거나 색색의 펜으로 예쁘고 완벽하게 메모할 필요는 없다. 기록을 잘한다는 건 예쁘고 보기 좋게 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그만이다. 내가 한 메모인데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메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화하면서 메모했다면 아무리 엉망으로 써놓아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읽을 때도 낙서하든 메모하기를 권한다. 이때 연필을 사용하는 게 좋다. 밑줄, 동그라미, 체크 표시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백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을 수도 있다. 여백이 모자랄 때는 포스트잇을 붙이면 된다. 포스트잇이 잔뜩 붙은 책이 늘어갈 때마다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메모 글쓰기를 하라. 글쓰기는 기록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무엇인가를 적는 것이 기록이니 당연하다. 즉, 기록의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 글쓰기를 연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록의 원리를 활용한 글쓰기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하나, 누적하라. 무엇을 누적해야 할까? 첫째로, 내면의 생각이다. 내면의 생각은 스스로 꺼내어 메모하지 않으면 속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다.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기록형 인간이 글쓰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둘째로, 느낌이다. 기운이나 감정을 통칭하는데 일상을 살아가거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느낌은 굉장히 소중하다. 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평상시에 가지는 느낌들도 아주 자세히 메모해 놓는다. 셋째로, 지식과 지혜도 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담겨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강의를 듣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좋겠네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누적해 보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글을 잘 쓰기 위한 출발점은 생각과 느낌, 지식과 지혜의 누적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누적해야 할까? 내가 권하는 건 하루에 최소한 노트 4쪽 이상의 메모를 하라는 것이다. 메모를 하다 보면 평이하게만 보였던 내 삶에 생각보다 쓸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둘, 분류하고 연결하라. 하루에 4쪽씩 메모한다면 사흘만 지나도 12쪽의 메모가 쌓인다. 당신은 이미 많은 기록을 생산해낸 것이다. 기록이 쌓이면 그 다음은 이 기록을 어떻게 잘 나눠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분류하라고 말하면 고도의 분류 방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방식 중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에 골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분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작업이다. 분산돼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묶어주는 걸 통칭해서 분류라고 말한다. 이를 글쓰기에 적용해보자. 먼저 메모한 것을 뒤적거리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다. 3일 지난 메모를 다시 뒤적이다가 아, 맞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하며 빙긋이 미소 짓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즐겁다. 메모한 것을 자주 들여다보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되면서 새로운 연결 지점이 생기기도 한다. 이번에 내가 메모한 것과 관련해서 글을 한번 써봐야겠는걸. 이 에피소드와 저 지식을 연관 지을 수 있겠어. 연결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셋, 드러내라. 기록형 인간은 기록 몇 가지를 가지고 사실이나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데 능하다. 나는 이것을 드러내기 글쓰기라고 부른다. 먼저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자신이 메모한 것들을 분류해서 서사가 만들어지도록 얼개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메모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써내려간다. 누적과 분류가 잘 이루어졌다면 저절로 써진다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글이 풀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스스로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야 라는 선입견을 가진 경우도 많다. 글이란 건 아주 잘 쓴 것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이제 생각을 바꾸자. 글은 매끄럽고 유려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자. 글은 얼마든지 다시 고칠 수 있다. 처음에는 미완성으로 쓰고 잘 고치면 된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글쓰기를 매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노트에 손으로 써도 좋고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다. 개인적으로는 손으로 쓰는 노트를 사용하면 펜이나 만년필의 촉감이 느껴져 글 쓰는 것이 더 행복한 일로 다가오곤 했다. 신기루가 아닌 진짜 삶에 집중하라.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보통 우리는 비어있는 내면에 미디어 속 신기루를 주입하면서 살아간다. 나도 드라마를 즐겨보지만 미디어에 비치는 허상을 늘 경계하고자 노력한다. 미디어 속의 화려한 삶을 보고 있자면 그 신기루가 마치 손에 닿을 듯하다. 그 모습을 현실의 나와 비교하다가 결국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며 체념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된다. 당신은 신기루 속에서 살고 싶은가? 미디어와 SNS에 현혹되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은가?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일상을 기록하라. 기록을 통해 일상을 정돈하고 삶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가길 바란다. 일상의 사소한 것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상을 기록하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일에도 의미가 부여된다.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폄하하던 일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